우리나라의 무역대금 결제 특성을 좀 더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요 그 결제를 통화할 때는 우리가 기축통화라고 하죠. 기축통화. 키 커런시라 합니다. 영어로는 키 커런시. 그래서 이제 그 기축통화는 누구나 기축통화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축통화가 되는 달러들, 그 US 달러, 일본의 엔화, 유로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위엔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영국 파운드, 뭐 이렇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그 세계 전체 기축통화에서 한 50%가 US 달러로 그 결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US 달러에 대한 그 비중이 높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US 달러로 그 결제하는 경우가 전체 교역량에서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이것하고 일본의 엔화, 유로화 이 세 개의 메이저가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91% 정도 71년 기준에 17년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 기축통화가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이용이 되고 있죠. 그죠? 왜냐하면 이제 기축통화를 하게 되는 지금은 이제 근본이제가 없어졌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왜 그러면 안전자산이냐, 이 기축통화를 안전자산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 기축통화를 선호하는 특정한 기축통화를 선호하는 그 경향이 있느냐 하면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US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이유가 뭐냐? 결국은 미국이 그 금본위로 한 거죠. 금본위. 자, 미국 달러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미국 달러를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미국 달러가 그 가치가 다 떨어진다면 돈의 가치가 왜냐면 환율에 의해 가지고 그죠? 환율이란 것은 이제 그 돈을 찾는 사람이 많으면 그 가치가 유지가 되겠죠. 근데 그 찾는 사람이 없다면은 그 가치가 이제 유지가 되지가 않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이 거의 휴지 조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죠. 그때 이제 미국이 제안했죠. 자, 금을 봐라. 미국 이제 캘리포니아나 이런 부분에서 금이 많이 나오니까요. 자기 나라의 창고에 잔뜩 쌓여 있는 금을 보여주면서 우리 돈 US 달러가 US 달러를 가져오면 언제든지 금으로 바꿔주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것이 근본입니다. 그러면 이제 돈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내가 이 달러를 갖고 있다가 미국에 가서, 금으로 좀 바꿔달라 하면 미국에서 바꿔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달러를 갖다가, US 달러를 안심하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바로 기축통화가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근본이란 것은 US 달러를 가져오면은 언제든지 금으로 바꿔주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US 달러를 이제 통화로서 국제 결제 통화로서 사용되게 하고 또 이것을 갖다가 자기들이 안전자산으로서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미국은 이제 그 기축통화국이고 또 미국 기축통화국은 그 돈을 찍어내서 결국은 결제를 합니다. 그죠? 왜? 기축통화니까. 기축통화라는 말한 말이 키 커런시라 그랬죠. 그거는 우리가 결제에 사용되는 달러 통화다 이거죠. 그러면 자기네 물건 사고 돈을 찍어서 그냥 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돈이 막 퍼져나가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는 기축통화가 아니죠. 그죠? 우리는 결국은 우리가 찍어내면 우리밖에 사용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면 돈이 시중에 빡 풀리게 되겠죠. 돈이 시중에 풀리면 돈이 많아져요. 그럼 돈이 많아지면 누구나 돈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왜냐면 일단 돈이 많아지면은 자 보세요. 돈을 찍어낸다는 건 누군가 그 돈을 받고 가져갔다는 거죠. 그걸 가져갔을 때는 뭔가 일을 했을 거고, 뭔가를, 사업을 했을 겁니다. 그죠?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요. 국가가 돈을 풀 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죠. 재정정책으로 푸는 것도 있고, 복지나 여러 가지, 이제 지금 같은 이제 뭐,
코로나 뉴딜 같은, 그러니까 이제 뭐 코로나로 인한 새로운 이제 어떤 사업을 일으키 가지고 거기에 이제 온 사람들에게 돈을 준다든가, 아니면 이제 금융정책으로, 금융정책이라는 것은 은행을 통해서 이자율을 낮게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쉽게 빌려갈 수 있도록 하고 대부 조건을 갖다가 완화하는 거죠. 어쨌든 돈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럼 돈을 풀면은 우리 국민들이 돈을 보다 더 쉽게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오늘 갖다가 아버지가 월급을 받아왔다. 그러면 월급 받은 날 우리가 외식이라도 한번 하러 나가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자기 돈을 갖고 있으면 돈이 없을 때는 쓰지 않지만 돈을 갖고 있으면 심리가 써야 됩니다. 그리고 돈을 푸는 이유는, 국가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돈을 쓰라고 푸는 겁니다. 그 돈을 쓰라고 풀어서 그 돈이 경제의 마중물로서 돌아가서 다시 경제를 갖다가 돌리고요. 그러면 이제 가게들 같은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손님이 없는 가게들에 손님이 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가게들에 있는 사람들도 먹고 살게 되고요. 그 사람들은 또 자기들이 재료를 사기 위해서 또 돈을 쓰게 되고요. 뭐 이거는 아주 평범한 이야기지만, 그 다음에 이제 국가는 그걸 또 세금으로 걷어들이면은 다시 선순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느라고 쓰기 때문에 일단 돈이 많이 풀려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돈을 좀 이제 많이 받아왔어요. 자, 뭐 대부도 받고 월급도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사장님이 이제 국가에서 돈이 풀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월급도 좀 많이 줬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외식을 가야 돼요. 자, 전부 이제 가족들이 외식 갈 거라고 들떠 있어요. 그러니까 외식을 하러 갔어요. 이제 뭐 좋아하냐? 그래서 나는 햄버거를 좋아해요. 나처럼 피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피자 가게에 막 달려갔어요. 피자 가게에 막 달려가니까, 이거 우리 집만 아니라, 나라에 돈이 많이 풀려 있으니까네, 다른 집도 많이 와서 줄을 쫙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기다려서 먹는 건 괜찮은데, 이 피자집 아저씨가 딱 생각하는 거예요. 피자 한 판이 10,000원 했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와서 피자를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내가 뭐 때문에 이 피자를 10,000원에 파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피자 가격을 좀 올려야 되겠다. 15,000원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아버지는, 월급을 10,000원을 더 받았어요. 그죠? 사장님이 이제 돈이 많이 풀려갖고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월급을 좀 더 줬어요. 일을 열심히 하라고. 그런데 15,000원을 받았는데, 옛날에는 이 피자 가게에 와서 10,000원 한 판으로 가족들이 피자를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즉, 수요가 더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피자 가게 주인은, 보니까 이제 피자 가게는 딱 일정한데, 공급이, 즉, 피자를 줄 수 있는 가게는 많이 없으니까, 피자 가게 주인은 어떻게 피자 값을 올렸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피자 한 판을 10,000원으로 사 먹었는데, 지금 10,000원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5,000원을 줘야 되니까,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 돈 가치가 50% 더 떨어진 거예요. 옛날에 10,000원 피자 한 판을 먹었는데, 지금 15,000원을 줘야 되니까, 50%를, 500%를 더 줘야 되잖아요. 5,000원을. 그럼 5,000원을 더 준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 5,000원을 더 준다는 것은, 자기 돈 가치가 그만큼 깎였다는 이야기죠. 그걸 갖다가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플레이션은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결국 이건 또 연쇄적으로 파급 효과를 일으켜요. 피자 가게 주인도 마찬가지죠. 피자 가게 주인도 5,000원을 더 벌었지만 또 다른 피자 가게가 그 피자를 만들기 위해서 원료를 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원료 가게에 가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원료 가게에도 뭐냐면 다른 피자 가게 주인들도 돈을 많이 벌어와서 원료를 많이 사려고 그러니까 원료 가게 아저씨도 또 뭡니까? 돈 가치를 올렸어요. 또 원료 가게 아저씨도 자기 가족들하고 피자를 먹으러 갔어요. 피자 가게에. 자기가 원료를 대여주는 피자 가게에 가서 피자를 먹으러 가니까 피자 가격이 올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도 돈을 더 올려야 되겠죠. 왜? 옛날에는 내가 10,000원 벌어가지고 피자를 가족들하고 한 판 먹었는데 지금 보니까 5,000원을 더 줘야 되니까 자기도 뭡니까? 자기가 팔 물건을 갖다가 가격을 더 올려야지만 15,000원이 있어야지만 가족들과 피자를 한 판을 더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사회가 물가를 계속 올라가는 이런 물가가 올라가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 합니다. 자, 기축통화가 아닐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그냥 돈을 우리나라 스스로에게 풀었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반드시 통화량이 증가되면 일어나죠. 근데 US 달러는 이상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왜 일어나지 않아? 돈을 계속적으로 찍어내요, 미국은. 미국이 재정 적자, 아니 무역 수지 적자를 봅니다. 무역 수지 적자라는 것은 뭐냐면 상품을 사고 팔면서 사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왜? 미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은 소비를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뭡니까? 파는 것보다 사는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무역 수지적 상품 수지라 그래요. 상품 수지는 적자예요. 왜? 모든 나라 상품을 다 사줍니다. 그런데 미국은 금융 수지에서는 흑자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들이 돈을 찍어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세계의 절반의 어떤 결제 통화가 US 달러입니다. US 달러에서 우리가 은행에 가서 돈을 송금해 주세요 하고 할 때는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한국에서 자, 일본으로 보내든 어디를 보내든 다 미국의 뉴욕을 월스트리트를 거쳐서 갑니다. 왜? 그들이 돈을 통제하기 때문이죠. 자, 그걸 거쳐서 가는 건 중요한데 또 어떻게 합니까? 수수료를 냅니다. 돈을 보내는데 수수료를 내야 돼요. 자, 미국은 자기 나라 돈으로 세계의 절반 이상이 결제를 하기 때문에 그 수수료만 해도 엄청난 거죠. US 달러를 찍어내는. 근데 그럼 미국은 가면 왜 그럼 뉴욕을 가냐? 뉴욕에서는 돈을 그래 알았다 돈 보내줄게 하면 자기네들이 어떤 그 미국의 은행들이 그 돈을 처리할 때 돈을 주지 않습니다. 왜? 돈을 언제든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알았어 내가 돈 중고로 할게 이렇게 합니다. 빌려 중고로 할게. 돈을 실제 안 찍어냅니다. 어떤 가상적인 거라는 거죠. 가상계좌로 한다는 거죠. 왜? 돈이 필요하면 주면 되니까요. 굳이 찍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그러한 이제 금융 수수료를 가지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그때 발생하는 수수료가 엄청난 거고, 이제 모든 돈들은 다 뉴욕으로 갔다가 전부 다 이제 세계 각국으로 다 하니까 결국 그 사람들은 뭐 합니까? 돈의 흐름과 돈의 양을 통제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돈에 맞게 또, 돈의 어떤 그 한 번씩 또 뭡니까? US 달러의 가치가 자, 그런데 미국의 통화의 어떤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죠?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것을 안전자산으로 선호하고 집에 US 달러를 결제뿐만 아니라 사서 그것을 보관하기 때문이죠. 왜? 급할 때 언제든지 그것은 어떤 교환의 어떤 매개체로서 활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안정성을 이미 확보를 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 심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찍어내도 인플레이션이 생기지 않는다. 왜 그러냐? 이걸 갖다가 사람들이 그걸 하나 금처럼 말이죠. 왜? 지금 가서는 시절 근본위가 아니기 때문에 가서 돈으로 바꿔달라면 바꿔주진 않습니다. 초창기에 US 달러를 기축통화를 만들 때 사람들에게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 근본위를 한 것 뿐입니다. 그죠? 지금은 가져가서 금 주세요. 그렇지만 지금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굳이 미국에 가서 금 주세요 안 해도 뭡니까? 금방에 가서 금 주세요 하면 돈 주죠. US 달러는 그만큼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다 받아주는 거죠. 그죠? 금을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죠? 금은 무거운데 돈을 가지고 있으면 가볍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 자, 어쨌든 그래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서 US 달러를 갖다가 선호한다. 그죠? 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US 달러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도. 그 이유는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어떤 자산의 개념으로 보유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것을 이제 국제 결제에 있어서는 안전하게 또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한다. 자, 내가 US 달러를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무역을 하는 어떤 기업이다. 근데 이게 내가 아이고 이거 나중에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냐? 가치가 떨어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걸 못 갖고 있죠. 결제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안정성, 이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가고 그다음에 글로벌 경제 위기 때도 이 안정성을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은 또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US 달러에 대한 안정성. 왜? 이 안정성을 갖다 환율이 플럭추에이션을 하면은 들썩날썩 하면은 사람들이 불안을 하고 뭔가 달러를 파고 금을 구합니다. 그러면 달러를 자꾸 팔자가 자꾸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뭐 우리도 팔자가 많으면 사는 사람이 보고 가격을 흥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US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글로벌 경제 위기 때 US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에 이제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을 받았죠. 1998년과 2008년의 금융위기 때, 그죠? 보면 US 달러는 그래도 플럭추에이션을 했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US 달러에 대한 선호가 더 강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국내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글로벌하게 US 달러가 기축통화로 사용된 것은 한 50% 정도 됩니다. 50% 절반가량 되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경우는 특히 84% 정도 되고요. 여기에서 일본 엔화, 유로화 등을 이제 하면은 약 한 91% 정도가 이 세 개의 주 키 커런시에서 결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원화는 즉 한국의 그 원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미비하다. 자, 아직 우리는 기축통화가 될 그런 형편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수입 결제를 통화한다. 자, 수입 결제 통화. 자, 수입 결제할 때는 조금 이제 78%, 그죠? 그 다음에 일본 엔화, 유로를 포함하면 이제 92%. 이제 그 수입 결제는 우리가 수입 비중이 이제 일본에 대한 수입 비중이 높죠. 그래서 이제 조금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수출입 중국과 미국에 제일 이제 많이 그거 돼 있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입 비중에서는 US 달러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최근 10년간 원화 비중이 점점 증가한다 하지만 이것은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 우리가 이제 원화로 받을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죠. 우리 자회사하고 본사 간에는 뭐 굳이 결제하는데 US 달러로 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뭐 롯데 본사하고 또 롯데 해외에 있는 자회사, 현대 본사하고 자회사 뭐 이런 경우죠. 그죠? 그때 뭐 삼성 같은 경우 뭐 이런 경우는 굳이 뭐 할 필요가 있나요? 자기들 안에 있는 기업들끼리 하려면 그냥 원화로 하면 되면 왜 US 달러 하면 결국은 그 달러 바꾸는데 수수료 나오고 그죠? 여러 가지 환율에 필요한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한다는 거지. 우리나라의 돈이 뭐 기축통화 돼 가지고 뭐 외국에서 뭐 외국 사람들이 이거를 사용하고 이제 이런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또 이제 기축통화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아까 이야기했죠. US 달러를 찍어내는 거.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지금 위에나가 기축통화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죠. 그죠? 그렇지만 위에나가 지금 전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비중은 5%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은 이러한 위에나의 어떤 기축통화율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시아개발은행을 갖다가 AIIB죠. 즉 Asian Investment Bank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인프라 인베스트먼트 뱅크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그 인프라 개발 은행을 갖다가 해가지고 거기에 사실은 이제 많은 국가들을 참여시켰죠. 이제 그 중요한 이제 프로젝트가 뭐냐면은 실크로드를 개척하는데 이제 들어가는 이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거기에서 투자한다.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투자한 만큼 한다. 그래서 우리도 아시아개발은행하고 이제 대치되는 것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하고 대치되는 것이 이제 기존의 아시아개발은행입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Asian Development Bank는 사실은 미국 주도로 돼 있었죠. 근데 이제 이 아시아개발은행을 제치고 놔두고 아시아 그 Asian Infra Investment Bank를 중국이 창설할 때는 그 속셈은 결국은 뭐냐면은 거기에서 이제 위에나를 갖다가 통용시켜서 위에나의 비중을 갖다가 정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강하게 반발했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갈등이 그때부터 서서히 돼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갈등하다가 결국 아시아 인프라 그 인베스트먼트 뱅크에 대한 어떤 기대가 컸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또 경제도 침체돼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설거머니 이제 그쪽으로 가서 붙었습니다. 그죠? 붙었어요. 근데 아시아 인프라 인베스트먼트 뱅크가 긍정적으로 이제 그 어떤 설득력을 가지는 것은
아시아 데벨롭먼트 뱅크의 비중보다도 한 10배 정도의 펀딩이 더 많았죠. 그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야, 아시아 개발은행의 그 어떤 규모 가지고는 아시아를 개발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아시아를 위해서 좀 더 많은 펀딩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한다면은 지금 침체되어 있는 글로벌 경기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 뭐 이런 명분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펀딩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뭐 파산국들이 나오고 뭐 이러한 과정에서 조금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거기에 대한 강한 견제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비즈니스가 좀 슬로우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것이다. 결제 통화를 이제 우리가 결제론에서 이제 보는 관점들을 한번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이제 요거는 이제 일단, 자, 뒤로,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고, 다른 장으로 이제 좀 더 적극적인 장으로 이제 옮겨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주요 결제 방식을 한번 보면요. 우리나라의 주요 결제 방식은 이제 신용장 방식, 추심 및 송금 방식 뒤에 가면 다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신용장 방식이고요. 그죠? 결제, 왜냐면 이제 추심 및 송금 방식은 실질적으로 우리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제 뭐 지금 현재 이제 TT라는 것을 많이 이제 TT 비중이 높고 신용장이나 뭐 이런 비중이 좀 낮아진다라고 이제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TT라는 것은 Telegraph Transfer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신환이란 거죠. 전신환인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뭔가를 보낼 때는 처음에 이제 우편으로 보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편으로 보내는 것을 MT라 그럽니다. MT. 소위 이야기한 것은 우편으로 돈을 갖다가 이제 뭐 송금수표나 이런 걸 바꿔가지고 그걸 갖다가 넣어가지고 이제 보내죠. 근데 거의 뭐 그런 부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중간에 유실될 위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시간도 걸리잖아요. 그럼 시간이 갈 때까지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이제 대금을 지불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은행과 은행 간에 전신한 우리 소위 하는 이제 안전한 어떤 은행과 은행 간에 굉장히 안전한 케이블을 통해서 중간에서 뭔가 인터셉트가 되지 않는 이러한 케이블을 통해서 송수신을 하는 겁니다. 소위 하는 가정에서의 팩스 같은 거죠. 그냥 팩스 같은 건 유선인데 중간에서 인터셉팅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안전한 방법으로 암호화된 방법으로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그쪽에서는 삽시간이 가는 거죠. 그죠?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지금 생활에서 보면은 그게 이제 ATM을 통해서 보낸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은행과 은행 간에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텔레그래프 트랜스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TT라 이야기하죠. TT가 지금 일단 통계적으로 가장 사용량은 많습니다. 결제에 있어서. 근데 그것은 우리가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TT는 뭐 공부할 게 없잖아요. 왜 공부할 게 없냐? 그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TT로 한다면 결제에 대해서 공부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왜? 보내쁘면 은행에 보내쁘면 그만이죠. 그게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왜 보내는지 대한 이유를 증명하면 되는 거고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을 명확하게 특정하면 되는 겁니다. 명확하게 제시해 주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삽시간에 휙 갑니다. 그럼 그 사람 받아가지고 찾았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방법이 제일 많이 이용돼요. 자, 그런데 이 방법은 모르는 사람 간에는 이용될 수가 없습니다. 결제의 특성상. 왜? 물건을 주고받고 하는 또 물건 서류를 국제 간의 거래에서는 중요한 것은 물건을 안전하게 확보하느냐, 그 다음에 물건을 세관, 이걸 커스텀 라인이나 하는데요. 세관을 통과하느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확실하게 돈을 먼저 받는 게 중요하고요. 또 상대에게 물건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것을 갖다가 그 뒷받침하는 그 안정성을, 즉 대금의 안정성과 상품, 즉 상품을 갖다가 수령하는 것의 안정성을 갖다가 보장하는 것이 바로 신용장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거래를 하는 사람들, 그죠? 그래서 이제 TT 같은 경우는 자사와 본사 간의 거래에서 많이 이용되는데, 이것이 이제 지금 통계적으로 가장 많은 양을 갖다가 차지하는 이유는 지금 이제 기업들이 전부 글로벌화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 되어 있어서 해외 국제 경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국제 경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 뭡니까? 국제 경영을 많이 하게 보고 이 대기업의 비중이 중소기업의 비중보다 크기 때문에 대금 결제의 양면에서는 양과 어떤 수면에서 이것이 월등하게 많이 TT가 많이 차지하죠. 그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처음 거래하는 사람들이 TT를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극소수입니다. 굉장히 그 낮은 가격의 어떤 거래를 제외하고는요. 왜냐하면은 처음 하는 사람들이 TT를 이용하면은 거의 뭡니까? 그 불안한 상태에서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신용장 방식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추심 및 송금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추심은 이제 collecting이라 합니다. collecting, 영어로. collecting. 또 collecting, 우리가 collect 하다는 말은 뭡니까? 모으다, 받다. 이렇습니다. collect 하다. 그죠? collecting, fund. 돈을 갖다가 결제받다, 수금하다. 이런 뜻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ollecting 방식이라는 것은 추심한다는 방식은, 돈을 갖다가, 그래서 돈을 갖다가 재촉해서 받는다. 우리 뭐 이 추심이란 말이 우리나라 그 사회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죠. 왜 채권 추심한다 이러면 돈 못 받는 걸 갖다가 가서 막 강제로 말이죠. 완력을 해서 이런 뭐 이런 좀 이런 그 뭡니까 이런 폭력을 쓰는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돈을 받는 이제 그런 이제 근데 이제 어떤 의미의 추심이란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돈을 받는 것, 돈 내놔라 하는 게 추심입니다. 그게 추심 방식인데, 그거에 대한 설명은 뒤에 이제 제가 조금 합니다. 돈 내놔라 하는 것이 추심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collecting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collecting 방식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 신용장 방식, collecting 방식이 있는 거, 아까 송금 방식은 TT라 이야기했고요. 근데 이제, 신용장 방식 제일 안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추심 방식은 뭐냐면, 추심 방식은 이제 우리가 DA, DP 뭐 이런 방식들이 있는데요. 뒤에 다 배우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추심 방식은 신용장을 이용하지 않는 신용장의 형태를 띈 방식을 우리가 추심 방식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신용장을 이용하지 않으니까 추심 방식을 사용할 때는 우리가 그 돈을 줄 사람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돈을 줄 사람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없을 때 함부로 추심 방식을 했다가는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추심 방식에서는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신용장에서도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엄격하게. 그렇지만 조건 하에서는 지급을 보증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틀린 말인데요. 조건 하에서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거하고 그 조건에서 어긋나 버리면 조건에서 어긋나 버리면 은행은 더 이상 신용장이라도 지급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은행은 사고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그 조건을 지키는 한 지급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근데 추심은 그게 없습니다. 추심은 은행이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은 해줍니다. 전달자 역할은 해주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즉 어떤 결제를 레미턴스를 하지 않을 때는 신용장과는 달리 어떻게 한다고요? 신용장과는 달리 강제할 의무가 없고 그것을 보증해주지 않습니다. 지급을 보증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차이입니다. 그죠? 자, 어쨌든 간에 주요 결제 방식은 우리가 뒤에 가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 알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출 및 수입의 결제 방식,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고정 거래처가 있으면 이제 아까 이야기했죠. 처음에는 신용장 하다가 TT가 많이 그거 된 건 이제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제 그 집에도 가보고 그 집에서 우리 집에도 와보고
그러면 서로 잘 아는 거죠. 가족처럼. 왜냐하면 이제 가족보다 더 친할 수 있습니다. 왜? 물건을 사고 파는 사이니까. 얼마나 고마운 사이입니까? 그러니까 더 친하죠. 그러니까 속속들이 알 수 있습니까? 이제 뭐 물건 갈 때 또 사장님 또 한번 그 회사에 갑니다. 가가지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좀 이제 거래가 이제 조금 익어가면요. 가서 보고 또 뭐 같이 뭐 즐기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친해져가지고 이제 속속들이 다 압니다. 그 집 사장님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 식구가 누구인지 다 인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뭐 이게 뭐 이 사람은 뭐 내가 뭐 그냥 돈 나중에 안심하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뭐 하라고 신용장 쓰냐? 신용장 쓰면은 수수료 나가고. 그러니까 신용장 수수료가 나라마다 조금 틀리지만 우리나라에는 신용장 수수료가 좀 싼 편입니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근데 외국 은행들은 신용장 수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때문에 신용장의 어떤 금액 자체도 신용장 금액에 따라서 수수료가 이제 우리가 정권 같은 거 거래하면 정권 수수료가 정권 거래액하고 비례하듯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싸죠. 근데 굳이 우리가 빈번하게 거래하는데 할 때마다 이제 또 뭐냐면 신용장을 열기 위해서는 물론 한번 열어놓고 계속 같은 거래를 할 경우에는 신용장 하나를 열어놓고 계속적으로 그 반복해서 사용되는 그런 신용장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것도 다큐멘테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서류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 서류 작업을 하려면 또 사람 필요하고 시간 필요하고 중요한 건 뭡니까? 거기에서 시간을 갖다가 빨리빨리 우리가 처리 못한다는 거예요. 신용장이 돼야지 뭔가 또 쇼핑을 하고 또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좀 그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거 뭐냐? 그냥 신용장 없는 거래 내지는 송금하자 하고 뭐 가면 물건 받으면 니 바로 내한테 이어주면 될 거 아니야. 내가 너희 집도 알고 다 아니까 사정도 알고 하니까 그렇게 하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TT가 증가하는데 처음에 할 때는 우리가 뭡니까? 안전하게 상대를 모르니까 그렇다고 처음 하는데 뭐 그가 찾아가 다 보고 해외 나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비행기표만 있다고 나가는 게 아니고 일단은 그 나라에 가는데 문제가 없어야 되죠. 우리나라에 나갈 때도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 나라에 여행하는 걸 허락해야 되고요. 그 나라도 우리나라 국민이 들어온 거 허락해야 되고 또 지금과 같이 코로나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함부로 돌아다니는 것도 다 프로히비티드 되죠. 그죠? 전부 다 금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급하게 가서 야 이거 뭐 돈 이야기 하고 뭐 해결할 됩니까? 안 되죠.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금 잘못하면 돌아다니지 못하는 지경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결제를 확실한 방법으로 결제 방법을 픽스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역 거래를 하는 것이 그게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건 어떻게 된다? 그건 이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고정거래처하고요 증가가 되는 거면 이제 TT가 많이 됐고, 자, 그래서 이제 급격히 감소한다. 물론 통계상 감소하지만 처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신용장을 해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자사와 본사 간의 거래는 자사와 본사 간의 거래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기업이 글로벌화 되기 때문에 그죠? 그 사람들 간엔 서로 자식하고 부모하고의 관계인데 그들이 굳이 뭐 믿지 못해서 신용장을 쓸 이유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들은 그러한 이제 환경들 때문에 송금 방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2018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수출이 68%, 수입이 73%. 그 다음에 신용장은 이제 한 9% 수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수입은 15% 되는데 여기서 수입의 수출보다 신용장이 크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수입은 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입은 우리가 후진국에서 우리보다 못한 나라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수출은 그리고 수입이라도 우리가 큰 회사들이라든가 선진국 같은 경우는 좀 믿고 하죠. 그러니까 TT 그냥 쏘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한 나라들에는 수입이 그냥 우리가 TT 말고 그냥 이제 일단 안전하게 하자, 신용장. 그죠? 수출에서 9.5%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의 위상이 어느 정도 이제 높아져 있다.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보다 이제 못한 나라들이 또는 이제 뭐 선진국이라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한국이라는 나라가 뭐 가서 돈 떼먹고 물건 보내지 않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 나라들은 아니다.
라고 이제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제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이제 그 조금 여기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외국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환. 깊이는 들어가지 않고요. 외국환이 외국환이 결제에 있어서 외국환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우리가 조금 한번 살펴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거래의 개념을 한번 봅시다. 환, exchange. 환이라는 것은 바꾸다는 뜻이죠. 바꾸다는 건데, 우리가 가까이 있는 국내에서는 돈 갖다 주면 됩니다. 돈 받아라. 돈 받고. 그러면 이제 끝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외국 간의 거래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금을 여기서 우리가 바로 주는 것보다는, 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겠죠. 그죠? 그러면 결국 뭐냐? 내가 줄 돈을 누군가에게 맡기고, 한국에 있는 누군가에게 맡기고, 그 돈을 외국에 있는 다른 사람이 받도록 하는 것. 그죠? 그것이 우리가 뭐냐면 국제 간의 거래의 기본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돈을 다른 사람에게 줄 때, 우리가 맡기는 사람은 항상 외국환 은행이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죠? 그 외국환 은행이 아니면 어떻게 되냐? 그럼 법에 어긋납니다. 법에 어긋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 외국환 그 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은 위법한 행위가 되겠죠. 자, 어쨌든 현금을 직접적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현금을 봉투에 넣어 보낼 수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현금을 봉투에 넣어서 격지란 것은 멀리 있는 디스턴싱한 그러한 채권자에게 돈을 갖다가 보내는 행위, 그죠? 그 보내는 행위를 우리가 결제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환이라 한다, 익스체인지 바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때는 우리나라 돈을 가지고 일단 그 사람들이 원하는 돈으로 받는 사람들이 원하는 돈으로 바꿔서 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수표나 어음을 이용하고 은행 중개에서 이루어진다, 그죠? 이걸 갖다가 이제 환이다 이거죠. 자, 일반적인 상거래는 그쵸? 인수하고 대금 지급하면 되죠. 자, 멀리 떨어지는 경우에는 환, 즉 익스체인지를 이용해서 채권 채무관, 즉 환을 이용한다. 익스체인지를 이용한다는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여기에서 그것을 처리해 줄 사람에게 돈을 미리 주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의뢰해 가지고 그 돈을 현지에서 주도록 하는 거죠. 그죠? 그것이 이제 우리 은행 뱅킹 시스템을 보면은 그걸 이제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죠? 돈을 직접 주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외국환 거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것이냐? 그러면 뭐 현지에 그분이 들어와 가지고 돈 받을 분이 들어와 가지고 돈 주면 되잖아요. 그럼 내가 돈 가져가서 돈 주면 안 됩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왜? 우리가 돈을 그 외국환 관리법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외국환, 즉 돈의 흐름과 돈의 보유를 관리해야 됩니다. 왜? 국가가 그 돈을 관리하지 못해서 외국환이 없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국가도 뭐가 있습니까? 채무가 있습니다. 국가도 갚아야 될 돈들이 있습니다. 이런 갚아야 될 돈들을 국가의 은행, 즉 한국은행에서 그걸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 뭐 예하에 이제 있는 결국은 이제 외국환 은행들, 외국환 은행들은 이제 모든 은행들이 다 이제 외국환 은행들의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죠. 대부분 은행들이. 그런데 나중에 돈이 얼마 있는지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작게는 회사들. 그 회사들이 어떻겠습니까? 돈을 나중에 갚아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회사도 다른 나라의 은행에서 돈을 빌리겠죠? 그 회사들이 돈을 못 가서 회사가 도산하게 되겠죠. 그것도 방지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돈을 가지고 있다가 그런 회사들에게 돈이 필요할 때 돈을 줘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국가도 뭡니까? 어떤 채무, 이자나 이런 것들을 상환하기 위해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가 뭡니까? 디폴트라고 소위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IMF에 돈을 빌리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경제가 완전히, 혼란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는, 그 돈의 흐름을 명확하게 하고 돈의 보유량을 항상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외국환 관리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외국환 관리법은 뭐냐면, 돈을 너희들이 보내고 받을 때는 항상 그 돈의 출처를 갖다가 신고해라.
그리고 그 돈은 항상 외국한 은행을 통해서만 거래해라. 단 이제 10,000불 이하의 돈은 그냥 그거는 신고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10,000불 이하. 우리나라로 한 돈 1,000만 원 정도 되죠. 이하의 돈은 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한 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하거나 또는 신고 없이 그 뒤에 가면 자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10,000불 이상 되는 거는 반드시 그 출처를 해야 됩니다. 왜 하냐? 우리가 은행을 통해서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통해서 보낼 때 그 은행은 모두 한국은행에 데이터베이스 되어 있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실시간으로 자국에 있는 모든 은행들에서 거래되는 외국환의 어떤 흐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결국은 뭡니까? 결국 기획재정부에서 그걸 갖다가 통제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돼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돈의 흐름을 갖다가 통제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돈을 그러면 저쪽에 있는 사장님이 오셨다. 아이고 사장님 오셨습니까? 뭐 비행기 들어가고 오셨고 가는데 우리가 뭐 이 돈 이거 뭐 저기 뭐야 보낼 거 지금 지난번에 물건 산 거 아니면 지금 물건 나갈 거 이 돈 오신 김에 가져가세요 하고 한 보따리 그냥 큰 책가방에 넣어가지고 준다. 그 바로 외국환 관리법에 위배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 가서 내가 보내지 마세요. 제가 가서 받아오면 되죠. 내가 그날 내가 저 다음 달에 가는 일이 있으니까 뭐 가는 김에 제가 받아 그거 들고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바로 걸립니다. 10,000불 이상은. 알겠죠?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되냐? 그럼 외국환 관리법에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돈은 무조건 뭡니까? 외국환 은행을 통해서 송금되고 수금돼야 된다. 그 다음에 송금되고 수금되는 것도 내가 물건을 팔았죠. 물건을 팔았는데 일정 기간 내에 물건값을 안 받으면은 그것도 위배됩니다. 또 일정 기간 내에 물건값을 안 주면 그것도 위배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물건을 판 것처럼 하고 어떻게 돈을 따르게 주면 그거는 뭡니까? 그건 외화도피가 되는 거죠. 자기가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물건값 받을 수 있는데 안 받고 그거 좀 가지고 계세요. 해가지고 가지고 들어오지는 않는데 거기서 현지에서 받아가 현지 집 사는 경우가 있겠죠. 아니면 현지 은행에 넣어놓던가.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일일이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다 일일이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 이 사람 거래를 수출했다고 거래했는데 이 사람 이 수출한 이 수출 금액이 있는데 이 돈 왜 안 들어왔지? 물론 수출 가격을 또 허위 신고할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1억을 수출했는데 5천만 원만 수출했다 갖고 받는 건 5천만 원 받고 5천만 원 현지에 가서 받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집 사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또 이제 당국이 그거는 이제 또 그 당국이 해당하는 그 부처가 그걸 또 밝혀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하여튼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 외국환 관리법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돈을 함부로 주고받고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돈은 환해에서 익스체인지에서 격지 간에는 현금 이동 없이 그죠? 그렇지만 현금 이동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는 것 그죠?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국제 결제에 있어서 환거래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중개는 은행이 한다 그죠? 그래서 은행이 하는 거고 그 은행이 중개하면서 지급 보증을 일정한 조건 하에서 해주는 것을 우리가 신용장이라고 하고 신용장과 같은 시스템이지만 그래서 지급 보증은 담보되지 않는 것, 즉 보증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추심이라 하고 콜렉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로 돈을 보내고 받는 것은 우리가 송금이라 합니다. 송금은 사전 송금이 있고 사후 송금이 있죠. 그죠? 어떤 경우는 오히려 더 신용장보다 더 안전한 경우가 있죠. 사후 송금 물건 다 받아보고 물건 이상이 없으면 물건 보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사후 송금은 거의 이제 나중에 뭐냐면 신용장 거래를 하고 또는 신용장 거래하다가 그 다음 뭡니까? 추심합니다. 추심. 그 단계가 보통 그렇습니다. 추심하다가 그 다음 정말 믿음이 생길 때 사후 송금을 하는 거죠. 사후 송금이 아니라 사후 송금. 발음이 이상하네. 사후 송금을 합니다. 사후 송금을 하는 경우는 정말 속속들이 다 아는 경우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보통의 경우는 사전 송금을 하죠. 사전 송금. 그러니까 사전 송금이라서 물건 받기 전에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물건값이 작을 경우에 그죠? 작고 아니면 굉장히 믿을 만한 경우 정말 뭐 예를 들어서 외국 회사가 우리나라의 삼성과 같은 그런 기업하고 이제 뭐 한다. 그러면 뭐 삼성이 돈 떼먹겠냐? 그럼 보내자. 뭐 그런 경우는 돈 보내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있는 유명한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거래를 한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내 돈 이거 떼먹겠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는 거죠. 아니면 사람들 입장에서
뭐 한 1,000만 원 보낸다 합시다. 1,000만 원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아이고 내가 1,000만 원이 뭐 별거 아닌 사람은 아이고 내가 돈 1,000만 원 뭐 떼이면 그만 이렇게 하고 보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1,000만 원도 엄청나게 큰 사람은 TT를 못 하는 거죠. 사전 송금을. 그죠? 그건 상대적인 겁니다. 그죠? 자,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이다. 그죠? 격지간에 하는 것이다. 자, 그럼 뭐 이런 것은 아까 채권 채무에는 이런 것이죠. 뭐 이렇게 바로 이렇게 보내는 거죠. 보내는 것인데 이제 보통의 경우에 보세요. 보통의 경우는 이제 채권 채무자 간에 국내에는 그냥 바로 줍니다. A하고 B 사이에 주고 그다음에 뭐 왔다 갔다 돈 보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그런데 이제 어떤 식이에요? 격지간에는 A가 주고 그다음에 이제 주고 이런 식으로 그죠? A하고 B하고 채무 관계가 있으면은 격지간은 바로 줄 수가 없으니까 A가 C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다음 중개하는 거죠. C는 은행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C가 D한테 야, 나 여기 나중에 줄 테니까 돈 좀 줘라. B한테. 그러면 D가 B한테 돈을 주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격지간에. 원래 이 두 사람 간에 채권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바로 주고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주고받을 수 없죠. 자, A가 격지가니까 C한테 은행에 주고 C가 또 다른 은행 D한테 이걸 갖다가 좀 지급해 주라. 케이블로 보낼게. 그럼 이 사람이 다시 B를 불러서 주는 거죠. 이게 신용장 관계든 그 다음에 송금이든 간에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내국환 환이라도 우리가 이제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내국환이 있고, 내국환은 전형적인 게 우리가 ATM에서 돈 찾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ATM 송금해 놓으면은, 그 은행에서, 물론 그 사람은 계좌로 하지만, 뭐 그 사람이 바로 계좌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 통장 가지고 가서 그 은행에서 다 찾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 은행에다 보내주는 거죠, 우리가. 우리가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은행 거래하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뭐, 우체국이라 합시다, 우체국. 우체국에 가서 다른 사람도 우체국, 나도 우체국. 그럼 우체국 그 사람 계좌로 한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 계좌로 보낸 거지만 우체국으로 보낸 거죠. 그럼 그 사람이 그 우체국에 찾아오는 거죠. 그죠? 그런 거, 그걸 갖다가 이제 내국환이라는데, 내국환은 뭐 이야기할 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국환은 이제 국제간에, 그죠?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발생한 거에 대착을 우리가, 현금 이동 없이, 결제를 해주는 수단이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갖다가, 내국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제3자를 통해 가지고 현지에서 결제해 주는 시스템, 우리가 그걸 갖다가 이제 외국환 시스템은 모두 그러한 시스템을 갖다가 가지고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우리가 거래소는 항상 그렇다. 그래서 거래소는 왜 이런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하고 환거래가 발생하냐? 바로 줄 수 없다는 거죠. 바로 줄 수 없다. 바로 익스체인지 바로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바로 레미턴스 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 자,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보고 그다음 이제 아까 드렸죠. 자, 서울에서 100만 원을 북경에 있는 B에게 채무가 있다면은 바로 보내지 않고 글로벌 은행 서울 지점에 갖다가 돈을 주고 서울 지점엔 이걸 같은 은행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은행에다가 이걸 송금해주고 이걸 갖다가 다시 이 사람들은 채권자를 불러서 주는 거죠. 그죠? 그런 방식이 우리가 외국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외국환의 어떤 특징을 한번 보면요. 그래서 외국환은 상이한 교환 비율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교환 비율이 틀리죠. exchange rate라고 하는데 그걸 환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환율. 그래서 송금수표 거의 사용하지 않죠. 송금수표 뭡니까? 내가 은행 가서 돈을 주고 돈만큼 수표를 받습니다. 내가 100달러 주고 100달러 수표 받아고 이 수표를 갖다가 뭡니까? 우편으로 보내주는 거죠. 요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긴 있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있겠습니까? 내가 돈 보내는 거를 완전히 비밀로 하려고. 이 돈을 어떻게 보내는 걸 이제 비밀로 하려고. 왜냐면 계좌로 보내면 그 받는 사람이 그대로 나타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위험하죠. 가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송금수표. 물론 이제 케이블로 송금수표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있죠. 옛날에 우체국에서 이제 그걸 보내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조의금이라든지 부의금이라든지 뭐 이런 부의금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보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환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환음이란 것은 이제 이거 신용장이나 그 다음에 이제 추심을 이용하는, 그죠? 아까 그 방법에서 사용하는 환음은 채권이 있으니 그 채무를 갖다 이행하라는 하나의 의지, 그러니까 재촉의 어떤 재촉을 하는 하나의 그 정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채무를 이행해 달라, 즉 돈을 지급해 달라라는 어떤 그 뭐랍니까? 최고의 표시, 최고한다는 말 들어봤죠? 그 의지한다, 최고한다. 그러니까 그 재촉하는 거예요. 그럼 환음 발행은 뭐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환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환음을 하나 가지고 막 한 학기를 배우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환음이라는 것이 이제 소위 한 드래프트라고 이야기하죠. 드래프트, 영어로는 드래프트라고 합니다. 그죠? bill of draft, 그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물건을 판 사람, 즉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이걸 우리가 채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 채권자가 발행을 합니다. 자, 발행을 하는데 이 발행을 할 때는 채권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발행합니까? 돈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발행하는데 뭐 때문에 발행합니까? 돈을 지급해 달라고 재촉하기 위해서 이걸 발행하는 겁니다. 자, 이걸 발행을 해서, 자, 그럼 발행을 하면은, 그러면 이걸 발행을 할 때 그럼 자기가 아무 형식 없이 발행은 아닙니다. 이것도 각 은행에 가면 환음 정서가 있습니다. 환음이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소개하는 가계수표나 당좌수표나 수표, 그 은행 이름으로 환음이라는 어떤 유가증권이 있습니다. 그 증권을 받아서 거기에다 자기가 이름 쓰고 해서 발행을 하는 겁니다. 자, 발행을 하면 이제 이 환음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그 환음을 발행해서 그 은행에다가 이걸 갖다가 줍니다. 주고 뭡니까? 자기는 우선 지급을 받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우선 지급을 받습니다. 자, 그 우선 지급을 받는 경우를 우리가 그것을 신용장 거래를 했을 때는 환음을 발행하면서 은행으로부터 우선 지급을 받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떤 업체에다가 1억 원을 갖다가 수출했어요. 그럼 1억 원 수출하면은, 자, 원래는 그 업체 가서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합니다. 그죠? 나중에 신용장에 자세히 나옵니다만. 그럼 어떡합니까? 신용장이란 것이, 그러면 우선적으로, 그 은행, 즉 수출자가 있는 은행이 이 대금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급을 해주죠. 그럼 지급을 해줬다는 정서가 어디에서 남습니까? 내한테 돈 줬다. 그러면 이제 지급을 먼저 해준 은행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수출업자가 물건 다 보내고, 이제 신용장의 어떤 그런 법칙에 따라서 나중에 하게 됩니다만은, 물건을 보냈습니다. 자, 물건을 보내서 돈을 받아야 되겠죠? 자, 신용장이라는 것은 물건을 보내고 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돈을 받는데 어디 가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한국에 있는 수출자가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에 신용장을 가지고 갑니다. 가서 서류를 갖다가 다 그 은행에 줍니다. 보통 그 은행 거래은행이 되는데요. 통지은행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신용장을 통지하는 은행. 그렇지만 이걸 갖다가 신용장을 가지고 가서 돈을 받는 걸 우리가 네고라, 소위한 네고, 니고시에이션이 하는데요. 이건 이제 네고라는 것은 서류를 갖다가 매입한다는 뜻입니다. 누가 매입을 하냐면 그 네고를 돈을 주는 은행이 서류를 갖다가 매입한다. 그걸 서류 매입을 갖다가 다른 말로 니고시에이션이다. 그래서 그걸 줄여서 우리 네고한다면 돈 받으러 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돈을 줄 은행은 나중에 이 돈을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다. 먼저 한국에 있는 수출업자에게 줬는데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미국에서 이제 수입을 한다. 미국에 있는 수입업자에 돈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받을 때는 내가 돈을 줬다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증거가. 그럼 이 증거가 뭐냐면 바로 환음이에요. 자, 이 환음을 갖다가 발행을 합니다. 수출업자가 돈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줍니다. 누구에게 주냐면 이 네고은행에 다 서류를 주는데, 이때 이제 이게 네고라는 의미는 이 서류를 갖다가 매입한다, 산다. 이때 실질적으로 환음도 매입을 합니다. 환음도 매입을 하죠. 환음은 나중에 이 환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환음 가치만큼 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돈을 주고
돈을 주고 먼저 돈을 주죠. 수출자가 있는 은행, 한국에 있는 은행이 먼저 이 수출 금액이 1억 원만치를 1억 원어치를 돈을 먼저 주고 이걸 갖다 환음을 가져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환음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수출자 입장에서는 수입자야, 내가 니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니한테 받을 돈을 이 은행이 먼저 나한테 줬기 때문에 이 권리를 내가 돈 받을 권리를 니한테 돈 받을 권리를 이 은행한테 내가 넘겨준다. 환음을 발행했다. 그러니까 네가 나중에 이 사람한테 빨리 돈 주라. 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환음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수출국의 이 내고를 해주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어떤 겁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당신이 줘야 될 돈을 대신 주고, 그 다음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이 돈을 받았다는 정서를 내가 받았다. 그러니까 네가 내한테 빨리 돈을 다오라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환음이 격지 간의 해외 간의 무역 결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송금을 제외한 신용장이나 또 다른 방법인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컬렉션 방법, 즉 추심 방법에서는 환음이 필수적으로 이용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런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환음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환음을 이제 발행하는 것도요. 환음을 발행하는 것도 이제 환음이 결제될 때까지의 또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죠? 왔다 갔다 이런 시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또 뭐냐면 시기에 따라서 이제 그 돈의 가치가 바뀌죠. 그죠? 환율이라는 것은 항상 US 달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환율이 올랐다 하면 우리가 US 달러를 1달러를 갖다가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다. 이게 이제 환율입니다. 그래서 환율을 어떻게 해요? 1달러당 얼마. 즉 1100원, 1200원. 즉 달러를 기준으로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그 달러를 사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돈의 가치를 항상 표현하죠. 그걸 우리가 환율이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냐면 1달러에 1000원. 그러면 환율은 1000원입니다. 그죠? 자, 1달러에 1200원. 그럼 환율은 1200원이죠. 자, 그런데 여기 1달러에 800원. 그럼 환율은 800원입니다. 자, 1000원을 기준으로 했다 합시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평가절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율은 exchange rate라고 영어로 하죠. 그런데 이제 평가절상 application depreciation 이 차이가 있죠. 뭐냐? 1000원으로 기준으로 있다. 예를 들어 1000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내가 예를 들어서 원화를 기준으로 할 때는 이걸 우리가 평가절상이라는 말을 쓰죠. 우리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1000원이었는데 내가 1200원이 필요하다. 1달러. 그럼 내 돈의 가치가 200원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 가치가 떨어졌다 해서는 평가절하라고 해요. depreciation이라고 합니다. devaluation이라고. 그 다음에 내가 1000원을 지금까지 1000원 주고 1달러 샀는데 나는 800원만 주면 된다. 환율이 800원이 됐다. 이럴 때는 우리 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평가절상 appreciation 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돈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평가절상, 평가절하라는 용어를 쓰고요. US 달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건 환율, exchange rate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같은 말이지만, 그죠? 같은 의미지만.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환위험, 즉, 환차손, 즉, 환율에 따라서 손해가 발생하고 이익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익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잘, 이제 알아야 되겠죠. 자, 그것을 이제 환위험을 갖다가 회피하는 거죠. 그죠? 환위험을 회피하는 거. 근데 그것은 우리가 시점이 언제 시점이느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무역을 할 때도 지금 앞으로의 트렌드를 봐가지고 환율이 올라갈 것이다.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그것은 이제 수출할 때하고 수입할 때하고의 어떤 수출을 주도적으로 하느냐, 수입을 주도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에 따라서 그 입장이 또 틀려집니다. 환율이 오르면은 좋은 기업이 있고요. 또 환율이 떨어지면은 좋은 기업이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죠? 그거는 또 이해관계가 틀려집니다. 그건 또 가면서 문제가 되고요. 자, 어쨌든 자기의 이해관계, 그 기업의 이해관계에 맞을 때의 최적의 시점에 결제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이제 환율에 따라서 이익이 생길 수 있고 손해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익과 손해를 우리가 환위험이라 하고요. 그 환위험의 변동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갖다가 결제의 방법도, 결제의 시기와 방법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것. 그죠? 그것이 이제 필요하다. 이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장 결제든 환음의 결제든 간에 우리가 돈을 받는 시점과 물건을 받는 시점과 돈을 주는 시점은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받는 시점과 돈을 받는 차점의 차이 간에 발생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자의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자의 문제도 사전에 잘 계획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왜? 우리가 어떤 경우냐면요. 자, 이런 경우가 이자의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수출업자가 아까 이야기한 한국과 미국과의 수출을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해 봅시다. 수출업자는 선적만 하고 나서 서류만 갖춰주면 무조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건이 도착하기도 전에. 심지어 물건이 수출국의 항구에서 문제가 있어갖고 배가 출발하지 않아도 돈은 무조건 받습니다. 그것이 이제 신용장의 추상성의 원칙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엄격성의 원칙이고요. 서류가 맞고, 서류가 맞으면 무조건 돈을 내줘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안에 로딩된 거, 즉, 안에 그 컨테이너 안에 들어있는 물건하고 서류하고 틀려도 서류가, 신용장상의 서류와 준비해야 될 서류와 일치된다면 뭡니까? 돈을 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무역 프로드가 생길 수 있어요. 무역을 속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물건을 실지도 않든 아니면 다른 물건을 싣고 돈을 받아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이제 단점도 있습니다만은 자, 이제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봤을 때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받았습니다. 수출업자가 이제 물건을 실어 보내자마자 급히 은행에 달려가서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은행은 어떻게 합니까? 자, 은행은 신용장 통일규칙에서 돈을 먼저 줍니다. 이 수출업자에게 돈을 주고. 자, 그 다음에 이게 누구한테 받아요? 수입업자에 받아야 되죠. 자, 수입업자는 그러면 돈을 언제 지급합니까? 수입업자는 이 서류가 자기 나라의 어떤 어떤 은행, LC를 은행에 도착했을 때, 도착해가지고 그 은행이 찾으라 할 때, 그죠? 찾으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까지의 기간, 그 기간에 이자가 발생하고 또 LC를 열었을 때는 이 수입업자가 LC를 엽니다. 열 때는 그 은행은 담보를 제공하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담보를 제공하고 자 보세요. 우리가 담보를 제공한 거는 그 원금에 대해서 우리가 띄지 않겠다는 의미죠. 담보란 거는 은행이 내가 너한테 신용장 그 자체가 대출입니다. 뭐냐? 은행이 수입업자, 물건을 살 사람을 대신해서 먼저 뭡니까? 먼저 대금을 지급해 주는 거죠. 그리고 신용장을 열 때 은행이 수입업자에게 얼마를 합니까? 물어보죠. 1억 열겠습니다. 1억 담보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1억을 갖다가 수출업자에게 이제 수출업자가 빌릴 수 있도록 스탠바이 해주는 거죠. 그럼 이 스탠바이 하는 기간 있잖아요. 이 스탠바이 하는 기간. 그 기간이 물건을 만드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뭡니까? 이미 대출이 발생한 거예요. 신용장을 열어준다는 것 자체가 은행이 뭡니까? 수입업자에게 돈을 꿔주는 거예요. 꿔준다는 이야기 뭐냐? 아직 저쪽에 수출업자가 받아가지 않는 것 뿐이지 항상 언제라도 받아갈 수 있도록 뭡니까? 돈을 스탠바이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간에 뭡니까? 수출업자가 선적할 때까지 뭐가 발생합니까? 이자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돈을 꼴 때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그 원금을 띄지 않기 위해서 은행이 제공하는 거고, 돈을 빌려줄 때는 그 돈에 대해서는 또 뭡니까? 돈 그 자체에 대해서 뭡니까? 빌려준 것에 대해서 또 뭡니까? 이자를 우리가 내야 되는 거죠. 그 이자가 신용장에서 똑같은 거죠. 내가 수입업자의 신용장을 열잖아. 그러면 그 신용장을 그 기간 동안 열어갖고 선적하고 다 끝나고 내가 나중에 신용장에 대한 대금을 수입업자가 결제하는 그 순간까지 시작 시부터 결제하는 그 순간까지 이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자 부분도 뭡니까? 다 생각을 해야죠. 그죠? 그리고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은행과 약정이 돼 있어야 되겠죠. 또 이자를 좀 싸게 해야 아무 생각 없이 앉아 되는 대로 하면 나중에 안 되죠. 그죠? 그런 부분도 중요한 것이다. 자, 요까지 일단 하고 또 다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